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일 책방 딥 인사이드 저자와의 대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담 시간에는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갑자기 띡 하고 저한테 책이 왔어요. 예. 띡 하고 책이 와서 뭐지? 하고 펼쳐봤더니 아주 알록달록한 애기들 동화 같은 책이 왔는데 부자가 꿈이지만 돈 버는 공부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자를 보고 제가 깜놀했어요. 윤석천 지음하고 딱 이 형이 이런 책을 쓸 사람이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딱딱한 경제 분석글 전문이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그래서 뭔가 힘을 뺀 적이 없으신 분인데 이런 말랑말랑한 이런 재테크 책을 써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말을 좀 편하게 하는 사이고 혹시나 하시다 흥분하시면 반말이 나오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이 웬 책입니까? 제가 이 책을 써달라는 출간 제의를 한 2년 전부터 받았어요, 사실은. 2년도 더 됐죠. 한 3년 전부터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어떤 일종의 재테크 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뭐 투자 관련서지만. 그런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좀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던. 내심으로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도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도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은 환경 자체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는 뭐 시대 정신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사실 뭐 노동소득만으로 우리의 안락한 노후라든지 네. 집이라든지 편안한 여생이 보장이 된다. 앞으로도 그런 사회가 된다.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바람직스러운 세상인데 그런 세상은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 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출간 제의를 받아들였고 가능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쉽게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가장 좀 원칙을 좀 찾자.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갖다가 좀 가감없이 써보자라는 게 이 책을 내게 된 배경이고요. 그래서 뭐 한 2년 만에 좀 탈고를 하게 됐고 드디어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책들은 좀 일찍 쓰시잖아요. 네, 좀 일찍 쓰죠. 다른 거의 책들 약간 같은 보면 경우에는. 일필휘지야. 다른 책들은 일필휘지라 제가 읽어보면 처음에 엄청나게 나가다 약간 뒤쪽으로 가면 체력 떨어졌나? 약간 흐트러지는 거를 과거 몇 번의 책에서 제가 봤는데 제 독자이기도 합니다. 과거 책에서부터. 근데 오늘 오히려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되게 가볍게 들어갔다가 읽을수록 이거 일반인들이 꼭 좀 읽고 투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예. 또 저자라고 또 이렇게 저자세를 또. 네. 근데 내용이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이 책은 4월 달에 주로 집필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마침 이 책을 갖다가 좀 쓰게 된 거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하는 시점부터 사실은 네. 이 책을 내가 진짜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계기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고 상승 추세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쉽게 손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뭐 시장이 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손실을 입었고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손실을 봐야 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썼죠. 예. 4월 달에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게 많이 빠진 게 아니다. 15% 빠진 게 많이 빠진 게 아니고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4월 달 쓰면서 이미 썼어요. 그래서 사실 그 쓴 시점에 책이 딱 나왔으면 진짜 큰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책 읽으면서 많이 했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유효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인스턴트 같은 책들이 있어요. 책을 읽어보면 특별히 재테크 책 중에서는 인스턴트 같은 책들이 상당히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증시각도TV에 책 선전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네,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 않고 제가 좋지 않으면 저는 절대 소개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 책은 내용이 확실히 내공 있으신 분이 글을 써가지고 그 내공은 어쩔 수 없구나. 글을 막 되게 친절하게 썼어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러면서 처음일 거야. 맨날 다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쓰던 분이 갑자기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글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어떤 무게감, 가벼운 책인데 무게감이 있는 뭐 그런 느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사실 책을 내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보내고 마케팅하고 이러는 걸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워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곽상준님한테도 보낼 때도 이걸 보내야 되나 이걸 보내야 되나 하고 굉장히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보내야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제 책에 나왔다고 제 SNS 뭐 별로 그렇게 뭐 팔로워도 많지도 않지만 거기다가도 내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고 사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책을 보낸 거는 내가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냈지만은 이 책이 처음일 것 같아요. 저한테 보낸 건 사실은. 처음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판관이 돼주기를 바랬어요. 곽상중님 같은 일종의 전문가가 각도기님 같은 전문가가 네. 만약에 그 어떤 평을 해주신다면은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평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책을 보내게 됐고 사실 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뭐 제 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워요. 아니, 그 성향은 쟤는 잘 알고요.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칭찬하면 막 몬둘바를 모르겠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최근 개인적으로 읽어봤는데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볼 만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저자가 쓴 내용 중에서 균형감도 상당히 있고요. 거시에 대한 내용도 있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직접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그리고 또 철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 이제 모두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누가 부자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이 100억 보통 100억 있으면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억 있어도 부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부자입니까? 저는 부자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을 더 벌라고 더 이상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사실 부자라고 정의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돈에 대해서 계속 벌라고 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을 벌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든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자유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 경제적인 자유를 갖다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투자 얘기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그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남의 말을 갖다가 경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요 근래 투자에서 뭐 각도기님의 어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또 왜 그래?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얼마 전부터 각도기님이 그 차이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형주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들이 뭐 가장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걸 갖다가 사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실은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남의 말을 경청을 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은 신념의 내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어떤 경험들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 스스로가 결국은 내 자신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우뚝 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간이 되면 될수록 그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은 뭐 현대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야 되겠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신념의 내재화라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인간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어떤 철학적 문제는 좀 부딪히게 될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그 과정이 인간이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도 우리가 그런 하나의 과정을 갖다가 밟아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아니면 수단으로서 써야 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철학적인 독립적된 자아까지 가기 전에 기본적인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자아가 없으면 그런 고민이나 자기 주체성, 자기 자아에 대한 고민 자체가 하기 힘드니 그렇죠. 옛날 철학자들도 배가 불러야 철학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경제적 자유는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돈을 많이 벌고 나서도 돈 버는 데서 자유롭지 못한 것. 돈만이 최고이고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해서 인생살이 속에서 그렇게 간다면 그분들은 참 자유를 얻지 못한 그래서 경제적
부가 그 사람들의 별로 효과가 없는 진정한 부자가 못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우리가 뭐 큰 부자 생각할 필요 없이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은퇴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저보다는 사실은 재물이 더 많은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가령 뭐 빌딩이 한 서너 개에다가 그 친구가 지금 뭐 한 2, 3년 전부터 뭘 했냐면 자기 빌딩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자기가 거기다가 김밥집, 치킨집, 피자집을 갖다가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여러 개 자기 명의로. 그렇죠. 자기 명의로 자기가 직접.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친구들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그 바쁘니까 그 일 자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그 재산으로만 따지면 상위 1% 이상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스스로를 왜 저렇게 그 옥매일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그렇지만 그 일의 종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저번에 이제 결혼식 친구 이제 그 아들내미 결혼식에 왔길래 야 너는 왜 그렇게 해? 응? 너 자신을 옥매면서 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는 자신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뭐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너 또 얼마나 버는데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뭐 얼마를 버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돈에 대해서 아직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집착을 못 버리고 있는 거. 누구나가 뭐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사실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할 정도. 네.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구태여 싫어하는 일, 싫어하는 자리에 굳이 나가가지고 이런 거를 안 할 정도의 어떤 그 정도는 됐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뭐 안 할 정도는 됐으니까. 예. 이거를 저는 그 듣다가 보니까 제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네요. 그렇죠. 네. 네네. 돈을 지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돈의 지배를 당하느냐. 네. 그리고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소비를 안 하고 한 일주일 열흘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돈의 지배를 안 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어떤 무슨 수도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돈의 규모가 부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돈을 대하는 자기의 자세가 내가 그렇죠. 부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니 저기 뭐야 그 시골에 들어가서 자연으로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만 보셔. 그런 거 보지 마. 이 나이 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네, 네. 네. 나는 그분들이 사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어떤 소비 규모는 다 다른 거고요. 자기 소비 규모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만족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분명히 그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자꾸 그런 식으로 몰입되다 보면은 돈에 대한 관점 자체를 제가 뭐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그 얽매이지 않고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의 재산 그런 분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가령 뭐 내 가족이라든지 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거는 대전제 조건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스로 경제적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부의 어떤 축적 이 부분은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이제 투자를 하면 금방 돈을 벌 거라고 쉽게 착각을 하고 근데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은 별로 안 됐다라는 얘기 네네. 초반에 하고 네네. 계신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딴 나라들이 그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성장을 이룬 반면에 한국이 실제로 성장을 이룬 거는 기껏해봐야 지금 뭐 따져봐야 한 50년? 50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고 발전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압축 성장 기간에 부의 어떤 창출 같은 경우도 어떤 투자라는 관념이 없던 사람들, 경영 뭐 투자에 대해서 별다른 인식이 없던 사람들이 지금 60대 가령 뭐 60대 이상에 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커다란 부를 일구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은 어떤 투자에 대한 깊은 인식 뭐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니고 투자라는 개념 자체도 없던 시절에 부동산 몇 번
샀다 팔았다 아니면 가졌던 땅들이 올라가면서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국의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의 비율적으로 그렇죠. 압도적이죠. 그 이 뒤를 이어서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금융시장이 그 부동산 시장이 훨씬 뒤이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약간 미진한 상태지만 그렇죠. 그 미진한 상태에서도 몇 번의 그 사람들이 봐왔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뭐 IMF 이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주식시장이 튀는 현상들,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갑자기 이 주식시장이 급반등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짧은 기간 내에 한 20년 정도 지나는 기간 내에 주식시장이 이 굉장히 폭락을 했다가 갑자기 반등하는 현상들을 갖다가 단기간에 걸쳐서 목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 없이 이거 뭐 주식시장에 어떻게 잘만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을 버는구나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뇌리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다는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준비 없이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인 원인이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현상들, 어떤 금리 인상, 강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어떤 긴축 규제에 의해서 엎어지는 현상들을 갖다가 실제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맞닥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책에서 또 부자가 되는데 퀀텀 펀드를 하려면 선형적으로 선상으로 네. 쭉 올려서 쌓아가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거는 종잣돈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잣돈을 한번 모아오라는 거예요. 그 액수는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적금을 내가 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한번 들어본다는 거는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다는 걸 갖다가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과정을 거치고 나가게 되면 두 가지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성공의 경험.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의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돈을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돈이지만 모아봤다라는 어떤 성공의 경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게 힘들다는 거를 갖다가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투자의 세계에 나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케세계가 하나의 성공의 경험과 하나는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나섰을 때는 리스크라는 걸 갖다가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짓을 했을 때 내가 짊어져야 될 리스크는 과연 얼마인 거고. 이걸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생각들이 전제가 되면은 투자에서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패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어떤 그 확률 자체를 갖다가 비교적 낮출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뭐 각도기 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은 어느 날 퀀텀 점프처럼 운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이 투자에서 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완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100%, 200%, 몇백 퍼센트가 오르는 겁니다. 내 포토 중에서 내가 진짜로 믿었던 것들도 물론 뭐 그렇게 오르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 중에서 몇 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선물처럼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동안 참았던 데 인내심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선형적인 어떤 노력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지극히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오로지 자신만의 실력으로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부를 갖다가 오래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과신들,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 이유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어떤 과신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고 하지만 저는 운이 한 80%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극히 운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퀀텀 점프라는 거는
마치 선물처럼 찾아오는 거다. 내 네. 인내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항상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형 실전 투자자네 이런 느낌이. 실전 투자하는 분들은 이걸 다 이해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다 자기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너는 왜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오는 거지. 네. 갑자기 해서 좋은 때가 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제 친구들 중에 일단 경제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은 다 성실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요. 공통점이에요, 그거. 네. 진짜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복권이라든가 뭐 일확천금보다는 투자가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보다도 투자가 훨씬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이 성공 확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운동선수들과 되는 비율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즈니스 나름이겠지만은 비즈니스 내에서 일단 우리가 성공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비즈니스를 갖다가 만드는 거는 그거는 지극히 드물단 얘기죠. 단순한 어떤 근면하고 성실만 가고도 사실은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재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갖추는 건 힘들겠죠. 그렇지만 투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의 말을 경청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믿음의 내재와 어떤 신념의 내재와 그다음에 인내심 정도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은행 수익률, 은행에서 주는 뭐 예적금 수익률을 갖다가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들, 그 정도 그걸 갖다가 복리를 쌓아나간다고 하는 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년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이 불안한 측면에서 최소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의 어떤 것보다 수준보다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 이상으로 가 있을 거라는 게 제 믿음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월등한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투자 상상력을 내재화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투자의 상상력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책에서 앙데코스토라제 4G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과 연구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이제 4G를 갖다가 투자에 필요한 4가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첫 번째는 돈을 듭니다. 돈 굉장히 중요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그 돈의 성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돈이란 자기 자본이라는 점을 그분이 강조했다는 걸 갖다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요인 중에서 저는 3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급한 투자. 실패하는데. 성급한 투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잦은 투자. 세 번째가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레버리지 사용하는 거랑 다 일맥상통해요. 이 성급한 투자라는 건 뭐냐면 신념의 내재가 없이 투자한다는 얘기죠. 남의 말에 휘둘려서 아니면 대중에 휘둘려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얼마 전에 각도기님 얘기대로 가령 이제 차이나론이 발생하면서 국내의 어떤 대형주에 자금이 몰릴 거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셨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서 상상력을 일단은 발휘를 해야 됩니다. 4G 중에 하나가 또 상상력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모을 필요가 있겠죠. 가령 지금 국내의 어떤 신용 경색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인 상황. 이거 도대체 원화가 왜 강세지? 이런 쪽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 현상만이라도 정확히 분석을 하자는 거죠. 사실 원화가 지금 위안화라든지 NYB에서 특별하게 내릴 만한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원화 강세일 이유가 있느냐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국내 상황 자체가. 아직 신용경색 자체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그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누구의 말을 경청을 했으면 그 말을 갖다가 자신의 신념으로 내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드디어 대형주를 갖다가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한 일주일이 안 되고 한 며칠 안 된 사이에 담았습니다. 나는 사실 대형주를 갖다가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투자해서 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며칠 동안은 이게
조금 약간 하락세로 가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게 신념의 내재화라는 게 일단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흔들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만약에 레버리지를 썼다거나 이 시장에 대해서 커다란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얘기죠. 이씨 이거 괜히 말 듣고 이거 샀는데 이거 오르지는 않고 뭐 2, 3일 이거 뭐 어떤 날은 약간 내리고 어떤 날은 좀 진폭이 크게 약간 좀 내리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갖다가 견딜 수 있겠냐는 얘기죠. 결국은 그 레버리지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비록 신념이 내재화가 돼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잦은 투자로밖에 연결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꾸 불안감이 증폭이 되는 거니까. 그 다시 4G로 들어오게 되면 돈과 상상력은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요. 가령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어떤 기후 변화의 바람은 가령 미래의 산업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상상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상력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이에요. 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운을 맞으려고 하게 되면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내심. 엉덩이가 이 가벼운 사람들, 가령 뭐 이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자꾸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운이 닥칠 때 그 운을 맞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통계적으로 그건 입증이 충분히 돼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1년 중에 크게 상승하는 날은 며칠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장에 떠나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상승하는 구간에 한두 달, 1년에 뭐 아마 한 10년을 쳐도 상승하는 구간에 뭐 한 몇 달만 빠져 있어도 투자 수익률은 급전직하하는. 그렇죠. 당연히. 그때 서둘러서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크게 안 오르는 거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 시장이라는 건 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는 1년 아니면 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사실은 며칠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운 자체를 갖다가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그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얘기한 사지고 사실은 그 네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다시 정리가 되는데 예를 네. 들자면은 그동안 아까 이제 선형적으로 노력을 쌓아가서 소위 말하는 내공을 쌓아가야 운이 따라온다는 건 그러니까 내공을 쌓아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인내력이 생기고 네네네. 기다릴 수 있어야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올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력 그게 바로 운을 불러들이는 거고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런 게 쌓여 있지 않으면 성급하게 투자하게 되고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또 급한 마음에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레버리지를 빨리 완성하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내공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는 저절로 되는데 네네네. 그게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내공을 쌓기 전에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레버리지를 쓰게 하고 성급하게 투자하게 하고 자주 매매하게 하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이런 심리 상태고요. 이제 와서는 이제 그때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내가 느리게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완성도가 월등히 높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투자를 할 때는 레버리지 많이 쓰고 해서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젊을 때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죠. 제가 이제 투자 세계에 뛰어든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겜이에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가진 자산도 많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뭐 몰빵을 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절대로 아니고. 뭐 제가 투자를 하는 이제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경제 어떤 전문가로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 전문지에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고 또 분석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은 투자 시장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거고요. 네. 투자 시장을 알아야지 자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지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좀 재미가 있어요. 의외로 재미가 있습니다.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로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거 하라, 누가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누가 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온전한 결정, 뭐 이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기쁨들,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어떤 카타르시스들,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투자의 세계에서 그 각동님도 강조를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그 몇 가지 조건들, 그 다음에 그 조건들만 사실은 지키면 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우리보다 저보다 앞서서 세상을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유명한 책들을 남겼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저희들도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실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칙으로 좀 돌아가 보자라는 책을 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네. 예, 예.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네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네네.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 네. 특별히 이제 탑다운의 흐름들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네네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책에서 아무래도 하락장이 시작해서 쓰여진 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가 반드시 온다. 네. 그걸 기다려야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들이 일종의 이제 투자의 세계에 자꾸 매몰이 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뭐 미시적인 상황들, 가령 뭐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고 그 기업의 향후 전망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쓰나미가 밀려올 때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쓸려 내려가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등산을 할 때 바깥에서 이제 큰 그림으로 빅픽처로 산의 일단 모습을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사실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는 것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전부 다 볼 필요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시간이 없는 그 아니면은 좀 자신의 일을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전업 투자자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시적 환경에 대해서 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굉장히 좋을 때 우리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다음에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때 남들이 다 좋을 때 막 일종의 파티가 무르익고 있을 때 사실은 전부 다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고점에 달았을 때 우리가 상투를 잡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패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유명한 옛날부터 우리가 IMF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객장에 불이 다 꺼지고 다 한산해질 때 사실은 시장에 뛰어들어야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증권사마다 객장들이 전부 다 있었으니까 네. 막 아주머니도 여기 객장에 오고 시골 아주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들도 막 객장에 몰려들어서 객장이 우글우글 할 때는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팔고 떠나는 얘기들은 그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모두가 떠난 시장에는 진짜 흙 속에 진주들이 널려있는 시장인데 사람들이 그때는 그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그때가 사실은 진정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남들이 모두가 몰려가서 너도 나도 돈 벌었다고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경각심을 보고 바라보고 사실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다. 그렇다면 뭐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제 개인 포트를 갖다가 담기 시작한 게 한 4개월? 4, 5개월 정도 됐어요. 네네. 예, 저는 뭐 담고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도 그 좋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시적인 환경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준의 강한 긴축,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긴축 자체는 이제 거의 끝을 났다. 네. 결국은 이제 뭐 50bp라든지 다음번에 올릴 때는 50bp, 그 다음에 뭐 한 25bp, 26bp 올릴 텐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 가령 뭐 50bp에서 25bp로 확실히 금리가 좀 낮아지는 시점이 저는 오히려 그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다시 한번 진짜 본격적인 금리를 갖다 인하하는 시점, 그 시점이 지나서 진짜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대단한 투자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뭐 저는 개인 거시적으로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좀 유추를 해보면 이런 얘기네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게 늦어질 때쯤 되면 이미 지금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금리의 슬로우 다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자산시장 오를 것이고
슬로우 다운해서 옆으로 기게 되면 금리 자체가 너무 고원지대이고 너무 그렇죠. 고금리니까 네네.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고 네네. 경기 침체가 오면은 주식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한번 또 충격을 받을 수 그렇죠. 있고 예, 예. 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파티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그렇죠. 다시 주식시장이 오르는 네, 정확하게 뭐 역시 전문가시니까 네. 제 의도를 읽어내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회가 좋다.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bp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금리 그 인상의 속도가 완전히 수그러들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75bp씩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0bp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50bp에서 만약에 25bp로 약간 이제 좀 슬로우 다운 한다라고 할 때는 저는 그때는 제가 가진 주식들을 어느 정도를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5에서 멈춘다면은 조금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예, 있죠. 예, 예, 근데 그렇죠. 여기서 4.5를 넘어가서 5를 향해 가면은 일단 하중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예, 절대 예. 하중이. 예, 예. 이걸 지탱하기 힘들 정도의 절대 하중 금리다라고 저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심리가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책에서는 심리도 중요한데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자산시장으로 움직이는 동인 자체를 갖다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봐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금리, 그 유동성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인간의 심리인데, 이 인간의 심리 자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동성 자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생각하기에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뭐 경기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글부글하고, 근데 왜 그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왜 주식시장을 이렇게 슬금슬금,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 베어마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시장의 열기는 꺾일 듯 하면서, 특히 미국의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꺾일 듯 하면서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물론 내리기는 많이 내렸지만은 이걸 갖다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번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현재 시중에 예,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돈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은 사실은 지금 그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는 마당에 이걸 갖다 실물 경제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기업들도 투자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인원 감원을 하는 이유는 뭐 향후 뭐 경기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감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돈들이 갈 때는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산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긴축을 하고 뭐 양적 긴축을 하고 금리를 갖다 고공행진을 하면서 유동성을 줄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연준의 대처를 보면은 크게 줄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크게 줄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연준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얼마나 줄었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억제를 하지만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잖아요.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 가령 뭐 은행들 유동성 공급을 하고 국가에서는 50조 플러스 알파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한은에서는 일종의 양적 완화를 하는 거고 은행채라든지 뭐 공기업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중의 유동성에 관한 신용경색, 그러니까 돈맥 경화하고 유동성 자체 풀이 완전히 죽었냐고 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 돈들이 향할 곳은 아직도 이 자산시장을 갖다가 호시탄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은 그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그 각도기님이 짚었듯이 과연 세계 경제가 이런 높은 고금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그러니까 한 5%의 금리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변수에 의해서 시장은 생각보다 지금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갖다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큰 세계적 변화의 하나가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그동안의 글로벌 단일 그 밸류 체인, 하나의 밸류 체인, 즉 미국에서 설계를 해서 보내면 중국에서 그 설계도를 보고 만드는 큰 틀에서 보면 이익에 딱딱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이 시스템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돌리기로
하는 그 네네네. 일종의 탈세계화, 네네네. 부분적 탈세계화라고 예, 표현할 수 예,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예. 블록화로 예, 예. 표현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오히려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금리나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탈세계화가 어떻게 경제에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이 추진하는 탈세계화는 한국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사실은 우리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잖아요. 그렇죠. 빠른 추격자에서 우리가 사실은 퍼스트 무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간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빠르게 추격을 하는데 우리보다 더 빠르게 추격해오던 그런 국가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소 가보면 아십니다. 예. 다이소에 가보면 중국의 위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중국한테 이제까지 먹혀왔던 거고요. 네. 그거는 만약에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아니면 블록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갖다가 취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 약간 불만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때문에 그 추격자를 갖다가 뿌리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가령 뭐 시진핑 체제가 일단 이렇게 들어온 이상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강경파들이 앞으로 일단 선두에 포진한 이상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첨예하게 됐으면 됐지. 지금 뭐 공화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그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그 미중 양 진영 간의 어떤 갈등은 앞으로 또 첨예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게 뭐 인도가 됐든지 아니면 동남아가 됐든지 찾지만 대신 지금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우리가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공고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뭐 반도체가 됐든지 아니면 배터리가 됐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됐든지 간에 사실로서는 한국 그 산업으로서는 한국 경제로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은 건데 네네. 따지고 보면 누가 제조업을 잘하느냐 했을 때 약간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사불란한 지휘계통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네네네. 제조업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군대 문화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딱딱 시키는 일을 딱딱 정확하게 자기 맡은 일을 알아서 탁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들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 굉장히 대단했고 네네네. 역시 한국 그런 부분이 네네네. 대단했지만 중국이 절대 빠지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네. 이제 뭐 제가 언젠가 여기 나와서 한 얘기가 있지만은 패스트 팔로우를 갖다가 그런 입지를 다지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주의 국가들 그다음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완전히 민주화된 국가들이 아니라 그런 국가들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일단 거기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는 거에는 사실은 그 전체주의 어떤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중국이 그 패스트 팔로워를 갖다가 더 가속화시키면서 한국을 갖다가 급속히 추진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추격하는 현상들은 지금의 어떤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오히려 한국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을 잘라줬으니까 사실 뭐 이건 단적으로 이제 반도체들을 보시면 아시는데 SMIC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미세 공정을 물론 그 수율까지 잡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10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의 샘플을 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은 결국 시간 문제거든요. 수율은 시간 문제니까 5년 10년 있으면은 결국 다 따라잡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진짜 우리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반도체까지 침해를 당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중국에다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뭐 화장품까지 침탈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결국 그걸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비닐봉지도 후지고 다 그런 거 다 수출했는데 그러다가 중간재를 가지고 갔고 화학 가지고 갔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중간재 공장을 세웠고 지들이 알아서 하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원자재를 중국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돼. 걔네가 워낙 싸게 만들기 때문에 자체 자원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역전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미국 덕택에 우리는 중국의 그 우리 추격을 일단
좀 이렇게 좀 단칼에 자르게 되는 외부 효과가 있었다. 네, 예. 그래서 한국은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몇 년 더 유지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좀 얻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충분히 해봅니다. 예, 저는 뭐 그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예. 네. 그다음에 책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피그말리온 효과 네네네.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시장에 이렇게 작용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네. 그 얘기를 또 들어보고 싶네요. 뭐 피그말리온이라는 건 뭐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조각가죠, 조각가. 네. 일단 자기는 그 현생에서 자기가 바라는 이상형의 여자를 갖다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조각을 합니다. 상을 갖다가 인간처럼 자기가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조각상이 어느 날 진짜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시장이라는 거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시장이 거기에 반응해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의 열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시장의 열기가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게 좀처럼 꺼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군중들, 그 대중들의 어떤 그 심리적 그 요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충족적 예언들이 그 시장 자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스마트폰이 들어가서 일단 선점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군중들이 좀 따라오죠.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부침이 있는 거지만 드디어 시장이 완전히 개화하는 시점은 결국은 대중들,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충족적 예언들이 모여서 시장은 더 오를 거야라는 게,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시장이 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대중들이 어떤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믿음 자체가 사실은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개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틀을 향해서 개화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은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면 살수록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장의 열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지만은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시장에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을 때 이런 형태가 됐을 때도 사실은 시장의 어떤 고공행진은 생각보다 오래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의 열기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만은 그 열기는 생각보다 또 쉽게 어느 순간에 꺾이게 된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열기가 극에 달했을 때는 그 시장을 받쳐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연료 자체가 이미 고갈됐다는 걸 갖다가 의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책에서 이 얘기는 내가 꼭 독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하는 거 있다 하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손실 갖다가 인간이라고 그러면 그 인간의 어떤 편향 중에 하나인데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있어요. 네. 이게 두 가지 경우로 작용을 합니다. 내리면 원금을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요. 네. 내 원금이 10,000원이었는데 지금 9,000원으로 떨어졌어. 이거 손해네. 그러니까 손실을 회피하려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식의 이득이 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10,000원에 산 주식이 15,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15,000원을 갖다가 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10,000원이 아니라. 근데 15,000원에서 14,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내 10,000원에 비해서 아직도 내가 벌었지만은 네. 사실은 원금을 15,000원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사실 빨리 처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투자 시장에서의 어떤 승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심입니다. 네. 인내심이에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어떤 신념, 내가 내재화된 신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상상을 하고 남의 말을 경청을 해서 내가 내재화시킨 어떤 신념 자체가 틀릴 수는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그릇이 확인이 되는 순간까지 이건 내가 진짜로 잘못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된 신념이라고 이걸 포기할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약점인 손실 회피 심리를 갖다가 스스로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부자가 꿈이지만 돈 공부는 처음입니다의 저자로 우리 윤석천 저자님을 모시고 저희 독일 책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아주 까칠한 경제평론가가 주린이를 위해서 오랜만에 허리를 숙이고 친절하게 쓴 글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주식을 처음 해본 내가 주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쉽게 쓰여졌고 그렇지만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마냥 쉽지는 않고 볼륨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거시경제에 대한 볼륨도 충분히 담고 있고 자본시장이 이렇게 돌아갈 때 이런 흐름들이 실제화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어서 제가 이 책 나오기 전에 한번 도기 책방에서 설명했던 책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쉽게 읽혀지면서 그 이상의 탑다운에 대한 시각도 갖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주린이 분들은 내가 주린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기 전에 한번 꼭 좀 읽어보시면 내가 이거 읽어보고 투자해갖고 훨씬 투자가 나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한번 적극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손해 날 시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보는데 제가 아직도 이 책을 천천히 읽고 있어요. 아직 뒤에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읽고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부자가 꿈이지만 돈 공부는 처음입니다. 윤석천 저자님과 함께한 저자와의 대화 도기책방으로 한번 함께 하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윤석천 작가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예. 예. 예.